자, 반갑습니다. 뭐 빨리 시작하죠, 뭐. 그죠?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정치의 흐름을 보자면 이런 시기였죠. 일단은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 시기부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살인들의 분열, 그게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이때의 정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또 만약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토론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정당 정치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붕당 정치라고 했었죠. 붕당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서로 경쟁하던 이 세력이 조금씩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현종 때 볼 수 있었던 요 사건이었죠. 요 논쟁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속 논쟁이었죠. 예속 논쟁. 그리고 예속 논쟁 이후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서 이제 아예 이런 식이 된 거죠. 특정 붕당이 집권을 하면 그 붕당이 아닌 다른 붕당은 아예 쫓겨나 버리는 그런 형태의 정치가 바로 숙종 때 기억 나실 거예요. 혹시 환국 정치였죠. 그렇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비유하자면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어느 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한 2, 30명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대충 보면 다 같이 친해 보여도 사실은 뭐 요런 무리 저런 무리 이렇게 무리가 나뉘게 되잖아요. 그게 딱 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인조 때 상황. 그래서 무리가 서로 나뉘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대화하고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 뭔가 싸움이 났어. 그래서 그 싸움이 있은 뒤로 너무 크게 싸웠고 그 뒤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막 서로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고 막 서로 막 난 너 아예 인정도 못하겠다 꺼져라 우리 반에서 나가버려라 막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어느 반이 이렇게 돼버리면 담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담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치권이라면 지금 각 관료들 신하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담임 노릇을 하는 건 왕이겠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화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해가 오늘 배울 탕평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환국이 거듭됐다는 거. 그래서 특정 붕당이 집권을 하면 나머지가 다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됐다는 게 일단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언제 처음 시도가 됐겠어요. 가장 이제 환국 정치가 심했던 시기가 숙종이니까 그때 왕이 뭔가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하려고 해봤겠죠. 그래서 숙종 때 처음으로 탕평 정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탕평 정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붕당이 있으면 이 붕당에서도 사람을 쓰고 저 붕당에서도 사람을 쓰고 이렇게 고르게 사람을 써서 갈등을 좀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탕평 정치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정치 형국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사화가 끝나고 살인들이 집권을 했었죠. 살인들이 집권을 했었고 요 살인들이 이제 이조전랑 문제를 계기로 이조전랑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문제를 계기로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었었잖아요. 그죠?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동인이 또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북인, 남인 이렇게 나뉘는데 요 북인이 사실은 광해군이랑 같이 정치를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광해군이 쫓겨나죠.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면서 북인도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남인과 서인이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남인과 서인이 이제 인조 때는 공존했다가 현종 때 예성 논쟁으로 심하게 싸우고 숙종 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됐고 숙종이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처음으로 탕평 정책을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됐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탕평 정책을 제대로 처음으로 해서 처음으로 성과를 냈던 사람은 바로 이분 영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탕평비까지 세워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탕평 정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해서 물론 첫 시도는 숙종 때 있었지만 제대로 그나마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왔던 건 영조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조 때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 이런 식이죠. 일단은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탕평 정책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탕평 정책을 하는 방법을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아까 탕평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이붕당에서 또 사람을 쓰고 저붕당에서도 사람을 쓰고 이런 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 대입하면 서인에서도 사람을 조금 쓰고
남인에서도 사람을 조금 쓰고 그런 식으로 갈등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조는 서인 중에서도 좀 착하고 조용하고 고분고분하고 내 말 잘 듣고 이런 애들만 쓰고, 남인에서도 좀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내 말 잘 듣고 이런 애들만 쓰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탕평파를 만들어서 꾸려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탕평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관직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요거 잠깐 이제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나와 있다시피 3사라고 하면 어디예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핫한 그런 요직이잖아요. 근데 요 요직에 누구를 시키면 좋을지 이걸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었어요. 어, 제가 이번 수업 때도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였었죠. 혹시 일단은 누구를 추천한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관직은 이 기관에 속해 있겠죠. 2조죠, 2조. 그래서 2조전랑, 2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탕평정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도 보여요. 서원을 정리한다는 건 서원을 있었던 서원들을 없앤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서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개수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서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이 몇 번 있어요. 언제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화 때. 사화 때 이제 죽진 않았지만 쫓겨났던 사림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뭐 그 나이에 농사짓기는 좀 뭐하니까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청소년들 모아놓고 유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청소년들이 유교를 배우면서 자라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사림으로 또 올라가고, 그런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서원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서원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은퇴한 관료들이 만드는 거니까 관료들이 많이 은퇴하는 시기, 그러면 이 은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돼서 은퇴할 수도 있겠지만 쫓겨나는 사람들도 어쨌든 은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환국정치요. 환국정치 때 우리 붕당이 집권을 못했어. 그럼 내가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에 내려와서 서원 만들어서 애들 불러 모아서 유교 가르치고 키워서 합격시키는 거지. 근데 영조는 왜 서원을 정리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인이 내려가서 서원을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남인 스타일로 가르치겠죠. 반대로 남인이 집권을 했고 서인이 쫓겨나서 서인 사람이 내려가서 서원을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쳐. 그럼 서인 스타일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인 스타일로 배운 애들이 올라와서 관직 생활을 하고, 서인 스타일로 배운 애들이 올라와서 관직 생활을 하면 둘이 또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붕당 간의 갈등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원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이렇게 군역을 좀 줄여주는 정책도 펼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백성들이 군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군대에 가기보다는 이제 1년에 2필씩의 옷감을 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부담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2필이었던 걸 1필로 줄여줬던 게 이제 군역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형수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형을 재판받은 그런 죄수에 한해서는 재판을 2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에 판사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수사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사형수는 한 번 죽이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에 대해서는 2번 더,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에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삼심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요, 뭐 파기환송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맨 처음에 이제 고소를 하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 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으로는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이게 그래서 재판을 딱 3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도 있어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서 그걸 파기환송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돌려 보내서 이거 재판이 잘못됐다, 재판을 다시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재판이 4번 5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오늘날에는 있는데, 요 시기에는 모든 그런 재판이 아니라 사형수에 한해서만 재판을 3번까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고, 그리고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법전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경국대전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경국대전이 혹시? 그렇죠.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왕 계보해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 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연중, 인, 명선, 광인, 효현, 숙, 경, 영이에요.
벌써 왕이 12명 지나갔어요. 그러면 대충 10년만 쳐도 120년이에요. 그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뒤로 사회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뭐 새롭게 생긴 물건들도 많고 여러 현상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법전을 만든 건데, 그렇다고 경국대전을 없애버리고 속대전으로 적용한다 이건 아니고요. 경국대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국대전의 부족한 내용들을 속대전으로 보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는 여기서 말하는 동국이 이제 중국의 동쪽 나라,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모아뒀던 모든 지식을 한번 쫙 정리해서 백과사전을 만든 게 이제 동국문헌비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문헌비고도 물론 기억하셔야겠지만 속대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양반이 정조인데 이제 정조 얘기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있죠. 어, 영조 다음이 정조인데 정조가 영조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사도세자가 있죠. 사도세자. 네, 너무 유명하죠. 사도세자가 이제 쌀띠주에 갇혀서 죽은 얘기는 너무 유명한데, 요게 이제 뭐 나 몰랐, 난 그 드라마 나 테레비를 잘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옷소매 붉은 꽃동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주제라 그러던데 아닌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어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요거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영조로 나오고 배우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나오는데 둘 다 연기가 그리고 문근영 씨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분도 연기가 엄청났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제 기억엔 사도세자 아내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문근영 씨가. 하여튼 사도 꼭 보세요. 사실은 어 저기 명량을 같이 보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어서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내고 그럴 내용은 아니긴 한데 영조는 탕평 정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조금 무게 중심을 뒀었어요. 좀 노론 중심으로 정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영조가 왕위에 즉위할 때 영조가 사실은 궁녀들 중에서 무수리의 아들이에요. 무수리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이제 왕위로 올라갈 수 있게 힘을 많이 써준 애들이 노론 애들이거든요. 어, 사실 그 앞전에 경종이 일찍 죽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영조가 탕평 정책을 했다고는 하지만 노론 중심으로 좀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영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해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사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두 번째로 오랫동안 집권했던 걸로 알아요. 첫 번째가 장수왕이고 고구려. 근데 어쨌든 영조가 이제 나이가 지긋하니까 세자였던 사도한테 이젠 너가 정치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네가 직접 관료들을 데리고 한번 여러 가지 해봐라. 회의도 진행해보고 해봐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도세자가 정치를 이제 조금씩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도세자는 이제 아버지의 탕평 정치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서론을 조금씩 존중하고 등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런 정책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영조가 뒤에서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막 아들한테 모욕을 주고 그것도 그냥 단둘이 있을 때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아예 단둘이 있을 때 그랬으면 제가 이걸 몰랐겠죠. 기록이 안 남았겠지. 근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막 지금 회의 중이고 이 회의에 모든 관료들이 막 몇십 명이 다 와 있고 옆에서는 사관이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막 아들한테 막 쌍욕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어떻게까지도 하냐면 사도세자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아뢰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럽다 이러면서 물을 갖고 오라 그래서 막 자기 귀를 씻고 내가 쳤단 놈의 얘기를 들었다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제 이걸 견디다 점점점 이제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렸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꽤 많은 정신의학자분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이랑 협업을 하던가 해서 사도의 정신의학적 분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만큼 실제로 아마 질환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정치를 마치고 세자들이 이제 사는 곳을 동궁전이라고 해요. 동궁전으로 돌아가면 동궁전 안에 있는 막 궁녀들, 나인들, 뭐 환관들 막 다 칼로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다 못해서 사도세자를 쌀띠주에 가두는 그런 그래서 굶겨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영조도 이제 말년에는 자기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한 걸 많이 후회했다고는 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손자가 즉위한 게 바로 정조였죠. 근데 정조는 요거부터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시기가 조금 편해요. 기본적으로 천재예요. 기본적으로 천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개인의 성향을 제가 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경우는 드문데 그래도 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요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왜냐면 이 사람이 탕평 정치를 끌어가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탕평 정치를 어떻게 끌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끌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정계에 소외돼 있었던 소론 남인 포함해서 하여튼 조선 정치 안에 있는 모든 동당들, 모든 정치 세력들을 다 등용을 해요. 다 끌어올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정치에 반대하는 인물들,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도 정치에 참여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반대한다. 혹은 누구랑 누가 싸운다. 이러면은 그걸 다 깨나가는데 뭘로 깨나가냐면 토론으로 깨나가는 거예요. 토론을 할 때는 왕 계급장도 떼요. 그리고 그냥 정말 학문 대 학문, 논리 대 논리, 정치 대 정치, 근거 대 근거 이걸로만 토론으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기는 신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인 게 정조는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지 본인이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은 어쨌든 죽도록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그 뒤에도 수십 년간의 정치 활동 그리고 관직 생활을 통해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베테랑들이 실력 있는 베테랑들이 왕을 한 명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치가 전반적으로 정조를 이겨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기는 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정조의 정책에 반대해서 누군가가 반대의 기치를 들어요. 그래서 정조랑 토론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정조랑 토론 끝에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처벌하겠네? 왕의 의견에 반대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뭐 처벌 이런 거 절대 없고 너 나랑 생각 다를 수 있다. 근데 내 말을 들어봐라. 이거 봐라. 이거 보고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는. 그럼 예 하면은 그래. 그럼 이렇게 가자. 합의.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막 이렇게 너 원래 나한테 반대하는 애잖아. 너 오늘 이렇게 컨디션 안 좋아. 이러면서 막 약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막 그러란 말이야. 더 빡세게 반대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얘한테 얘를 딱히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얘의 왕권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지. 실력적으로 다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왕계의 손흥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지도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하는데 일단은 학문연구기관으로 규장각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집현전 시즌2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3사의 홍문관이었었죠. 학문연구기관. 홍문관이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정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정족 키드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끼는 신하들을 모아서 자기의 어떤 정치의 중심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학문연구기관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주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 정책이 왜 올바른 정책인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주고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규장각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규장각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다음에 장용영이라고 해서 본인의 친위 부대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조선이 주로 농업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상업을 조금 더 중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전국을 한 번에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수원의 화성이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를 자기만의 이제 특별 신도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서 상업도 조금 발전시켜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자기만의 어떤 계획 특별 도시로 화성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었다. 그게 이제 화성이죠. 지금의 수원 가면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간에 사실은 서얼들이 뭐냐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첩이 평민이면 서자라고 하고요. 첩이 천민이면 얼자라고 해요. 그래서 첩이 평민인 경우엔 그 아들은 서자, 첩이 천민인 경우엔 그 아들은 얼자 이렇게 되는데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 이제 서얼들은 조선 내내 차별을 받아요. 관직에도 진출을 못하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왕자의 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의 첫째 아내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겠는데 둘째 아내의 아들이었던 이방석이 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참아서 일으킨 게 왕자의 난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둘째 부인 포함 첩들의 아들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서울이 차별받기 시작하게 된 원인인데 근데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라고요. 서울들은 뭐 당연히 억울한 거고 서울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해. 그런데 그걸 뻔히 알아. 뻔히 아는데 서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직에 진출시키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 때 이걸 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들을 특히나 본인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기관인 규장각의 관리로 많이 등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서 노비 추세를 철폐한다는 건 이제 노비가 도망을 가면 그걸 주인이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었던 권리가 노비 추세권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철폐해서 노비가 도망을 가면 못 잡아올 수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요 정조의 정책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상업도 조금 더 아까 우리 수원화성에서 봤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공업 진흥에 힘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법전을 조금 더 고쳐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전통편이에요. 그래서 대전통편 법전으로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조의 행정사례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호 예병 형공 중에 호조 있죠. 재정 업무 담당했었던 그 호조에서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사례들을 쭉 모은 책이 탁지지예요. 그래서 탁지지 이런 책도 있었다는 거. 근데 탁지지보다는 역시 법전인 대전통편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전들을 쭉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요 그동안 배웠던 법전들 기억이 나실까요? 이번 시간에만 2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보면 요런 식이었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던 거. 요거 혹시? 요게 제일 오래 가죠. 경국대전이었죠. 영조 때는 속대전. 그다음에 정조 때 대전통편이었죠.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정조 그 이후에는 사실 영정조 때는 탕평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왕권으로 누른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정조 때는 정조는 본인이 능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본인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본인의 왕권이 셌었고, 그래서 그 왕권으로 누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정조가 죽고 나면 정조 다음 왕도 정조만큼 유능하고 똑똑하리라는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죽은 뒤에는 다시 정치 균형이 깨지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그런 세도 정치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도 정치가 뭔지는 뒤이어서 학습지에서 볼 거예요. 어쨌든 정조가 죽은 뒤로 다시 정치에 혼란이 찾아오고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